목표 달성, 성과 창출, 이런 능력 혹시 특정 리더나 아니면 소수의 타고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꼭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만 성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거다. 어떤 습관이고 규율이다. 이런 관점에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보내주신 피터 드러커 자기경영 노트 The Effective Executive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탐구의 목표는 결국 드러커가 말하는 목표 달성 능력, 그 핵심 원칙이랑 실천 방안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이걸 각자의 일이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드러커가 경영자, 익세큐티브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직급의 관리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경영자라고 하면 보통 임원급을 떠올리는데? 네, 근데 드러커의 정의는 훨씬 넓어요.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지위를 활용해서요, 조직의 성과 그리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경영자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식 노동자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지식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현대 사회가 육체 노동 중심에서 지식 노동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지식 노동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일했냐는 양보다는 올바른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목표 달성 능력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 업무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면 저도 드러커가 말하는 경영자고 이 목표 달성 능력이 저한테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드러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8가지 습관을 제시하기도 했죠.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가? 기업에 옳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실행 계획 세우고 책임지는 의사결정하고 소통하고 기회에 초점 맞추고 이런 것들이요. 네, 8가지나 되는군요. 오늘은 그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그럼 그 첫 번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시간입니다. 드러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당신의 시간을 알라. Know your time. 시간,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자원이 아니라 정말 가장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심지어 저장할 수도 없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첫걸음은 내가 가진 이 한정된 시간을 지금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안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사실 제대로 기억 못한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훨씬 부정확합니다. 드러커가 만났던 어떤 CEO,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은 스스로 간부회의나 중요 고객 미팅 같은 핵심 업무에 시간을 잘 쓰고 있다고 굳게 믿었대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서가 며칠 동안 실제 시간 사용 내역을 한번 쭉 기록해 봤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인맥 통해서 들어온 고객의 민원 처리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급한 불 끄는데 시간 대부분을 쓰고 있더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헐, 충격적인데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급하고 자잘한 일에 막 휘둘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첫 단계는 무조건 기록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하는 거, 이게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단계, 진단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록을 해서 현실을 파악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다음이 이제 관리 단계인데요. 시간 낭비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거죠. 기록된 내용을 쭉 보면서 스스로한테 좀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일을 내가 만약 안 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좀 무서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 별일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답이 나온다면
그건 과감히 중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 회의나 행사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런 거 많죠.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자리들. 네, 실제로 어떤 기업 사장은 분석해보니까 자기가 참석했던 저녁 행사 상당수가 사실 불필요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최 측도 그냥 형식상 토대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런 경우도 있군요. 불필요한 활동을 솎아내는 것 말고 또 어떤 낭비 요인을 찾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만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찾아서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보 공유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회의에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명확한 준비 없이 회의를 소집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 같은 거요. 아, 찔리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꾸 반복되는 위기 상황이 있다면 이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돌파 상황인지 아니면 혹시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관리가 잘못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지 이걸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위기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 매년 4분기만 되면 실적 예측 맞추느라 막 비상근무하고 야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흔하죠.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예측 방식을 좀 개선하거나 프로세스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잘 관리되는 조직은요. 그런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아예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오히려 조용하게 처리한다고 해요. 인력이 너무 많은 것도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서로 소통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비효율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시간을 기록해서 진단하고 낭비 요인을 관리하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자유재량 시간의 통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유재량 시간의 통합이요? 네, 정말 중요한 일, 특히 생각을 깊게 해야 하는 그런 지식 노동은요. 자투리 시간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중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보고서 초안을 쓰는데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쳐요. 근데 이걸 매일 15분씩 쪼개서 쓴다. 거의 불가능하죠. 네, 흐름이 다 끊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연속적인 시간을 말 그대로 덩어리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하루는 아예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요일 오전은 회의나 전화 없이 집중 근무 시간으로 딱 정해놓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핵심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통합하는 거죠. 와, 시간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해도 효과성이 정말 크게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럼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 확보한 시간을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요? 다음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네, 확보된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바로 공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헌이요? 네, 질문을 바꿔야 해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기여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아,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내가 하는 일 자체보다 그 일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기여에 집중하라. 맞습니다. 특히 지식노동자의 결과물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이디어나 정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작업과 결합되고 활용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혼자서는 완성되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내 결과물을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직무 기술서에 적힌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조직 전체 성과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기여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드러커가 든 예시 중에 한 은행 증권부 부사수장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 부서의 업무를 그냥 단순히 증권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적인 일로만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봤나요?
이 업무가 사실은 거래하는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즉, 은행 전체의 잠재적 영업력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죠. 이게 바로 공헌 관점이에요. 아, 증권 업무를 넘어서 영업 기회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 증권부 직원들이 단순히 사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다른 여러 서비스까지 고객에게 제안하고 판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부서 전체의 위상과 성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와,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의미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네, 이렇게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부서나 동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결과물을 누가 쓸지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수평적 하향식 소통까지 다 원활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필요한 소통이나 협력이 저절로 일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팀워크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맞습니다. 직위나 명령 계통이 아니라 정말 그 과업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협력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치료사들이 환자 치료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처럼요. 이게 진짜 팀워크죠. 공헌이라는 키워드가 소통, 팀워크까지 다 연결되는군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공헌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더 익혀야 하지? 나의 어떤 강점을 활용해야 할까? 이렇게요. 아, 자기 개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그게 결국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같이 일하는 동료나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성장을 자극하게 되니까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되죠. 와, 자기 개발의 인재 육성까지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효과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네요. 근데 방금 강점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혹시 드러커가 말하는 세 번째 핵심 원칙과 연결되는 건가요? 강점을 활용하라, make strengths productive. 맞죠? 네,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쓰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신과 동료, 그리고 심지어 상사의 강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강점을 활용한다. 보통 우리는 약점을 고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강점에 집중하라는 말이 좀 신선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드러커는 약점은 성과를 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성과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고 봤어요. 성과는 오직 강점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사람을 뽑거나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겠군요. 보통 단점이 없는 사람을 선호하기 쉬운데.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인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 뭘 못하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특별히 잘할 수 있다 하는 게 뭐지?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관점이 다르네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일화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랜트가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링컨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좋아하는 술 브랜드 이름만 난다면 다른 장군들한테도 한 통씩 보내주고 싶다고 응수했다고 하죠. 술이라는 약점보다는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그의 강점에 주목한 거예요. 약점이 별로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여러 명보다는 특정 분야에 아주 탁월한 강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 묘비명도 유명하잖아요.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누워있다. 아, 네. 부하의 강점을 잘 활용했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직무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약점을 가려주려고 너무 쉬운 일만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전적인 과제를 줘야 그 사람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강점을 활용한다는 거, 이게 부하 직원뿐 아니라 혹시 상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상사의 단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상사도 결국 강점과 약점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상사의 약점, 예를 들어 뭐 꼼꼼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점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기보다는 그 상사가 가진 강점, 예를 들면 뭐 대외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감각이 좋다거나 하는 그런 강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결국 나 자신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이것도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팁은 상사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차분히 읽은 것을 선호하는 읽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두로 핵심만 딱딱 듣는 것을 선호하는 듣는 사람인지. 아,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 스타일에 맞춰서 보고하거나 소평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효과적으로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고 내 업무 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결국 조직이라는 게 각자의 강점을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약점은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보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강점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설계해야 한다는 통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원칙으로 가볼까요? 시간을 확보했고, 공원에 집중하기로 했고,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즉,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이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항상 그렇죠. 할 일은 쌓여 있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자원을 집중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멀티태스킹이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드러커는 오히려 집중을 강조하는군요. 네, 드러크는 멀티태스킹의 함정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모차르트처럼 여러 곡을 동시에 작곡하면서도 전부 다 명작으로 만든 그런 천재도 역사상 있긴 했지만 그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네, 대부분의 위대한 성과는 한 번에 하나의 거업에 대한 아주 깊은 집중, 몰입 상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긴 이것저것 벌려놓기만 하고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떤 일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서 드러커가 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뼈아픈 지적을 하는데요. 뭔가요? 진짜 어려운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후순위,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이나 뒤로 미룰 일을 결정하고 그걸 실제로 지키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후순위 결정의 용기요? 와, 정말 맞는 말이네요. 우선순위 정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데 뭘 안 할지, 뭘 그만둘지를 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가 새로운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거나 생산적이지 않은 과거의 일을 과감하게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루는 건 결국 포기하는 거랑 같을 때가 많고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새로운 걸 시작하긴 참 쉬운데 하던 걸 멈추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후순위를 결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드러커는 여기서 분석보다는 용기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다 용기가 필요한 선택들이에요. 네 가지 기준이요? 네. 첫째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둘째, 문제가 아니라 기회 자체에 집중하라. 셋째, 남들이 다 아는 인기 있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향을 선택하라. 그리고 넷째, 쉽고 안전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 미래, 기회, 독자성, 높은 목표?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무엇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체계적 폐기의 필요성이에요. 체계적 폐기요? 네,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제품, 정책,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걸 새로 시작할 것인가? 아, 만약 새로 시작하지 않을 거라면? 네.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일을 과감히 중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축소하고 거기서 확보된 자원, 시간이나 돈, 인력 같은 것들을 미래의 기회에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강력한 질문인데요. 기업의 오래된 제품 라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심지어 우리 개인의 습관 같은 데도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폐기하지 않으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피터 드러커의 통찰을 통해서 목표 달성 능력의 핵심적인 원칙 4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시간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둘째, 결과와 공헌에 집중하고 셋째, 약점이 아닌 강점을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넷째, 용기 있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결국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진정한 효과성이 발휘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소수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습관이고 자기 수양이라는 겁니다. 마치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처럼요. 모차르트처럼 연주할 순 없어도 악보대로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은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지식 노동자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 더 나은 기여를 하기 위한 어떤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당신의 일과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은 분명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러커가 특히 강조했던 공헌과 강점,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상적인 업무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의 고유한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 조직이나 내가 속한 분야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과연 무엇일까?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당신의 목표 달성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